만약에 자동으로 도로를 갈겼다고 하면은 우발성, 폭발적인 어떤 분노, 미국에서의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대부분 자동으로 쏘지 않습니다. 한 발씩 땅땅.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22모병사단 55연대. 휴전선 동쪽 지역을 담당하는 부대로 근무 시 부대원들이 실탄을 소지하고 있는 곳. 그만큼 긴장감과 적막감이 맴도는 이곳에서 그 침묵을 깨는 폭음이 울린 건 2014년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경. 부대에 수류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부대교통 통제소에 모여있던 7명에게 누군가 수류탄을 던졌고 이에 놀란 부대원들이 몸을 피했지만 그 파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K413 세열 수류탄이 통제소 앞에 떨어졌고 차일병은 자신의 바로 앞에 떨어진 수류탄을 발견했습니다. 살상 반경 15m, 위험 반경 50m의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텅스텐 파편이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통제소 삼거리는 파편에 부상을 입은 부대원들의 피가 흥건했고 갑작스러운 수류탄 공격에 부대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부상당한 채 통제소를 벗어나 사방으로 도주하던 부대원들, 그 혼란을 틈타 어디선가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K2 소총의 탄약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마사가 하복부를 맞고 현장에서 숨졌고 수류탄 파편에 부상을 입은 차일병을 부축해 피신하던 김일병 역시 우측 견갑부에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범인은 K2 숏탄창을 총기에서 분리해 맨 위에 공포탄을 빼내 주머니에 넣은 후 실탄 15발만 남은 숏탄창을 다시 총기와 결합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기마사를 먼저 쏜 후 소초 생활관으로 내려가던 차일병과 김일병을 뒤쫓아 보급로와 흙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실탄을 발사한 범인.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죠. 소초 막사에 있는 간부나 병사들은 통제소까지 거리가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바로 파악이 안 될 거고, 상황 파악이 되더라도 막사 총기함에서 총기를 꺼내고 탄약고에서 실탄을 꺼내기 위해서는 중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당시 총기를 지급받고 인근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대원들은 4명. 교통통제소에서 멀리 떨어진 초소의 전반야 근무자는 계급이 낮은 1병과 2병. 군 조사반은 이들의 계급이 낮아 상황 파악이 늦어질 것을 범인이 예상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수류탄이 터진 교통통제소 근처 초소에서 전반야 근무를 하던 2병의 경우 전입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실탄을 지급받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평소 근무 태도로 보아 바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군 수사당국. 사실상 통제소에 있는 무장한 대원들만 제압하면은 부대원들은 무방비입니다. 그걸 노리고 계획적으로 통제소부터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인의 사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장 도로가 아닌 어둡고 사람이 다니지 않은 흙길을 따라 통제소 삼거리의 우측 부대원들이 쉬고 있는 생활관으로 이동한 범인. 실탄을 거의 다 사용한 범인은 숏탄창을 제거 후 새 탄창을 꺼내 결합했습니다. 생활관 근처 수공구 창고 앞을 가자 총에 맞고 쓰러져 살려달라 외치는 대원이 보였습니다. 범인은 다시 총기를 세워들었습니다. 범인은 이 부대의 병장 임도빈.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요, 일명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디테일과 전후 과정,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병장은 전역이 3개월 남은 당시 상황이었고요. 처음으로 노린 곳이 교통통제소입니다. 이 삼거리였고요. 이 생활관 가는 길목이었고, 당시 이제 총기를 지급받은 그룹이 통제소의 한 그룹, 그 다음에 여기서 멀리 2명, 가까이 이렇게 2명 있었는데, 사실 이 군 수사당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멀리 있는 애들은 1, 2병이라서 상황 파악 안 될 거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한 명은 아예 실탄 없고 한 명은 평소에 생활 태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대응 못할 것이다라고 임도빈이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생활관과 다른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가
그 연결되는 어떤 중간에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길. 네. 그걸 교통통제소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했냐면은 근무에서로 나옵니다. 나온 사람들은 실탄이 있죠. 네. 그죠? 실탄이 있고 실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근무조의 조장이 그러니까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임과 예, 부사수 그렇죠. 있죠. 네. 저쪽 초소에 있지만 이쪽 초소는 후임들밖에 없어. 후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병들이 이제 수사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 얘가 교통통제서를 먼저 노렸을까라고 하면은 네. 여기만 장악을 하면은 여기만 무력화시키면은 생활권과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초소나 이런 데를 끊어놓을 수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용이하게 다음 살상을 할 수 있다. 네. 통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통통제서를 먼저 노렸고 그것도 먼저 수류탄을 까서 던진 거는 여기서 그냥 일거에 제압할 수 있고 네. 총으로 일일이 쏘는 거는 사실 힘드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이후에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의도성, 계획성, 심실상실이 계속 가게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수류탄을 던져서 흩어지는 병사를 하나씩 한 거는 되게 제가 보기엔 어떤 작전이나 사실 되게 이성적인 어떤 그런 군인의 행동으로 좀 보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말하자면 진짜 우발적으로 욱해서 했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놓고 드르륵 갈겼을 거예요. 네. 만약에 자동으로 놓고 드르륵 갈겼다고 하면은 우발성, 폭발적인 어떤 분노 이게 인정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수류탄을 먼저 까고 반자동으로 약간 한 것 같은데. 한 발씩 땅땅.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뭐 외로운 늑대 범죄 같은 경우도 네. 대부분 자동으로 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동으로 쏘면 그 실탄이 다 나가 버려요. 네. 그게 보통 그냥 어떻게 하면 한 발씩 땅땅 쏘거나 그건 한 발씩 쏜다는 건 조준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명확히 의도성과 계획성이 있다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당시에 이렇게 탄창이 짧은 것을 숏 탄창이라 그러고 긴 걸 이제 롱 탄창이라고 하는데 20개 꽉 들어갑니다. 근데 20개 꽉을 안 넣어요. 왜냐하면 스프링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보통 한 16, 15발을 넣고 그 맨 위는 뭐냐면은 공포탄을 넣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경찰도 비슷한 형태인데 처음에 이제 경고 사격. 네. 근데 이제 얘는 그걸 알고 공포탄을 빼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이건 애초에 죽일 생각이었다. 공포탄을 왜 빼갖고 주머니에 넣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고 얘가 숏단창만 쐈다는 거는 요거는 이 총기 통제를 잘하는 애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의도성과 심실상실이 아닌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뒤에 흙길, 사람 안 다니는 흙길로 이동을 해가지고 항상 다녔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우발적이었다면 드르륵 갈기고 그냥 가서 그냥 하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뒷길로 돌아와서 네. 몰래 가서 이런 사실은 살상의 의도가 있었다. 그 얘기가 수사당국의 얘기죠. 네. 임병장은 대체 누굴 노린 건지 그의 목적과 동기를 알기 위해서 이후 상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길을 따라 수공구 창고 앞에 도착한 임병장. 그곳에는 수류탄의 부상을 당한 채 살려달라 구조 요청을 보내는 부대원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 요청 소리를 듣고 낙사 취사장 앞 대피호 방향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3명의 부대원을 본 임병장. 임병장은 연달아 5발의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계단 맨 위에 있던 진상병이 먼저 우측 견갑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계단 상단에 있던 이상병도 우측 견갑부를 총에 맞고 피를 흘리며 생활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들보다 조금 늦게 계단을 올라온 김상병 역시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먼저 총을 맞은 진상병은 이미 숨진 듯 보였고 이에 김상병은 소리를 질러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생활관으로 향한 이상병은 가까스로 현관에 도착했으나 과다출혈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생활관 현관 앞에서 실혈사했습니다. 하지만 임병장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망한 진병장이 쓰러져 있는 계단을 내려와 흡연장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임병장이 향하는 곳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부대원들이 잠을 자고 쉬는 생활관이었습니다. 그는 왜 생활관으로 향했던 것일까? 시간을 앞으로 돌려 사건 5시간 전인 오후 4시.
임병장은 생활관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던 것은 순찰일지. 순찰일지는 부대원들이 그동안 해놓은 낙서들로 가득했습니다. 후에 임병장은 자신에 대한 낙서를 보고 소초원들을 사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초원의 특징을 묘사하거나 만화 캐릭터 등으로 표현한 57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임병장을 빗댄 그림은 16개로 단순히 캐리커처 수준의 것입니다. 임병장뿐 아니라 많은 소초원들의 모습을 만화로 그렸고 단순한 캐리커처 수준이라 도저히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군 당국. 하지만 공개된 순찰 일지에는 임병장을 비하하는 낙서와 함께 탈모로 그린 머리, 라면을 좋아하는 임병장을 라면 전사, 라면 뱃살이라고 적으며 마른 몸에 배만 나와 있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임병장을 비하하는 그림 옆에 누군가 잘생김이라고 썼고 그 옆에 또 다른 낙서에 누구인지 못생김이라고 쓴 것과 일로와 맞지 않뜨자 6월 10일 말 놓는 날 경은 오타쿠 등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림이나 낙서 대부분은 임병장의 후임들이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해당 그림의 일부를 그렸다고 시인한 몇몇 장병들은 그림을 그린 의도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괴롭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제가 임병장에게 지적받고 뒤통수를 몇 대 맞았을 때 그렸습니다. 따돌림을 위해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같이 생활하던 대원들은 임병장이 늦잠을 자거나 책을 읽으며 타 대원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병장이 타 대원들을 오해한 것일까?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듯한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협조일지 뒷면에 임병장을 놀리는 글과 그림이 있었는데 그 낙서를 보고 웃고 떠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후임들이 대놓고 자신들을 비웃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임도빈 병장. 범행 5시간 전인 오후 4시, 임병장은 순찰 일지의 그림을 보면서 평소 혼자 있을 때마다 상상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짓을 한 적도 있었던 임병장. 저를 괴롭힌 사병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상상을 해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후 8시 15분경 이상병이 피를 흘리며 생활관 현관에 숨져갈 때 임병장은 K2 소총을 파지한 채 흡연장 옆 생활관 출입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에는 수류탄 소리에 놀라 나와 있던 2명의 부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란 눈으로 소총을 들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임병장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불과 5m였습니다. 네, 교통통제소에서 수류탄을 쏘고 그 다음에 실탄을 발사한 이후에 취사장 앞에서 구조 요청을 듣고 계단을 올라오던 병사 3명을 쐈습니다. 그중에 이제 2이 사망을 했고요. 한 명은 이제 생활관으로 기어갔고 임도빈 병장도 생활관으로 갔습니다. 이게 사실 특정 여부도 굉장히 이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누구를 특정했냐, 아니면 뭐 불특정 다수를 노렸냐. 근데 이 3명의 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구조 소리를 듣고 그냥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사람들을 다 우측 견갑부를 노려서 쏜 것 같아요. 다 거의 총상 부위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준 사격은 확실히 한 거죠. 근데 그게 누군지, 내가 쟤를 꼭 죽여야 되겠다, 이것과 다가오니까 그냥 조준 사격에 죽였다 라고 하는 거는 쐈다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르죠. 이게 사실은 뭐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병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상상을 해본 적이 종종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생활관으로 향하거든요. 일단 군 그렇죠. 통제소, 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총을 이제 지급받고 근무 시간이니까 지급받은 사람들은 소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생활관으로 간다는 거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이거랑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생활관에 누구, 아니면 생활관 전체든 뭐 이거랑 관련이 있겠죠. 이게 이제 지금 GOP 일반 전초 내에서 이게 이제 안에 있는 네. 그 공간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인 부분이었고, 물론 제가 GP와 GOP를 약간 섞어서 얘기하지만 일단 이건 그냥 GOP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거기 내에서 이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놀렸고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존재를 내가 지금 죽여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그건 당연히 생활관일 테니까 네. 거기로 접근한 부분이 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그림이 있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본인이 진술해서 이제 기자들이 어떤 그림이냐라고 이제 군 당국에 요청했을 때고 별거 아니다. 그냥 여러 명 있었고 캐리커처다라고 했고 지금 사실 이 그림을 보고 결국 결심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두 주장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모욕하고 자극하는 것이 아주 괴물같이 그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뭐 이게 뭐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대원들 중에 일부는 뭐 그게 뭐 별거냐 다 그냥 이렇게 그 그림을 이런 놀림 당하는 사람이 여러 있을 수 있고 아니 이걸 별 의도 없이 그렸다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맥락상으로 봤을 때 꼭 그런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근데 꼭 임병장이 이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부분은 그 임병장 개인이 겪었던 그 맥락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행위적 연관성을 갖는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임병장이 도대체 뭐에 자극을 받았는지를 엄격히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 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제 부대원들은 근육이 없고 약하다라는 의미로 슬라임 할배라고 불렀다고 하고 그렇죠. 뭐 친근감으로 그렇게 불렀었다라고 이제 후에 재판에서 진술을 하지만 근데 그 친근감이란 말은 상충되는 얘기. 뭐 이제 사실 괴롭힌 애들이 친해지려고 불렀어요라고 그럼요. 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고 요새 학폭 얘기에 다 네. 가해자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후임들이 이 군대에서 후임들이 윗 사람을 유령 취급하잖아요. 함부로 하는 거를 넘어서 맞짱 뜨자, 병신, 오타쿠, 못생김, 말 놓는 날 이렇게 낙서를 한 거를 병장이 본 상황은 이제 일반에서랑 좀 다른 다르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 생활을 경험하고 특히 이런 GOP에서의 굉장히 엄정한 군기라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건 사실 그 당시에도 이게 말이 돼? 뭐 사실 그거를 저기서 낄낄거리고 있는데 임병장이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맥락적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뭐 쓴 사람들은 아니 그냥 남들이 쓰니까 나도 썼고 그냥 뭐 보니까 낄낄 우렸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해버리면은 물론 그 자체는 잘못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그 폐쇄된 공간에 상하 계급 관계 이것과 생각해 볼 때는 그거는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부대원들의 무시에 쌓였던 분노가 이제 그림을 보자 터져 나왔다고 주장하는 임병장. 그는 생활관에 총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생활관 복도에서 마주친 임병장과 두 부대원. 거리는 불과 5m였습니다. 최일병이 먼저 우측 견갑부에 총을 맞고 쓰러져 그대로 숨졌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소총을 틀어 조준을 내 나머지 한 명을 쏜 임병장. 부상을 당한 병사를 남겨놓고 임병장은 돌연 생활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CCTV에 기록된 이 장면. 임병장은 왜 생활관 뒤로 향했던 것일까? 임병장은 소총에 실탄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탄창을 분리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소초원들의 대응 사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탄약이 부족할까봐 9발 남은 탄창을 뒤편 펜스로 던지고 다른 롱탄창으로 갈아 꼈습니다. 새 탄창을 갈아 끼우고 재정비한 그 순간 임병장은 생활관 뒤편 창문으로 빠져나오던 문화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총을 맞고 쓰러진 문화사. 임병장은 생활관으로 재진입했습니다. 그때 식당 쪽에서 소리가 들리자 실탄 한 발을 발사한 임병장. 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리를 옮겨 이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소초원을 발견한 임병장. 그를 향해 위협 사격을 해 자리에 묶어둔 후 몸을 돌려 교통통제소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최초 공격 당시 수류탄을 맞고 부상을 입어 몸을 피해 있던 최일병이 임도빈 병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공격을 당해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던 최일병은 다른 장병들을 향해 계속 이 말을 외쳤습니다. 임병장 여기 있습니다. 임도빈 병장 여기 있습니다. 최일병의 소리를 높이자 임병장은 최일병을 소총으로 조준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던 최일병. 탄약음과 함께 최일병은 즉사했습니다. 이미 5번째 사망자.
대체 임병장은 누구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애초에 그림 때문에 사건을 벌였다는 말은 진실일까? 여태까지 당한 수없는 폭행과 괴롭힘 등이 떠올랐고, 그래서 영화 뉴스에서 봤던 왕따로 자살한 사람, 그 가족의 억울함까지 떠올랐습니다. 미래도 과거와 똑같이 비참하고 막막해서 탈출구가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가 괴롭힘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임도빈은 학창시절 내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품 갈취와 폭행 등 괴롭힘이 심해지자 그는 돌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아들이 돌아와 의아했다는 아버지. 그러던 찰나 아들이 칼을 집어들고 나가려고 해 붙잡아 말린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한 임도빈은 검정고시로 졸업을 한 후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중 2012년 12월 17일 입대를 한 임도빈. 군생활에 쉬울 리 없었습니다. 임병장은 우울증 등으로 A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검 당시엔 B급 관심사병으로 재분류가 됐고 그래서 GOP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업무 배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GOP 경계 업무는 스트레스가 많아 A급으로 분류된 관심병사는 근무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의 주장처럼 임도빈의 정신 상태는 GOP 경계 근무를 하는데 정말 무리가 없었던 것일까? 하지만 4차례 정도 검사를 받았는데 좋게 체크하라고 해서 사실대로 안 하고 좋게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B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근무 인력 부족으로 심리검사를 조작해 A급이던 임병장을 B급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 임병장에게 실탄을 지급해 근무에 투입시킨 것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부대의 무기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사건 2달 전인 4월 감시 장비 분실 등으로 소초장이 보직 해임됐고 그래서 부소초장 강중희가 근무하던 상황. 사건 발생 당시 강중희는 근무 시간 중 취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총기 지급을 위해 부랴부랴 강중희를 찾았지만 그는 가지고 있어야 할 탄약고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국 하사가 자물쇠를 부수고 탄약고를 열었습니다. 당시에 강중희 님이 인접소대에 지원을 요청한다고 현장을 이탈하시더라고요. 강중희 님이 지휘자인데. 사실 지원 요청은 전화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원 요청한다고 부대원들 두고 가셨어요, 그냥. 네, 생활관으로 가서 이제 복도를 지나는 장면, 뭐 다른 장면들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수사 자세라고 이렇게 총을 들고 전진하면서 쏘면서 다가가는 그 장면이 찍혔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조준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등을 하다가 이 CCTV가 공개되면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밝혀지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임병장은 조준을 했어요. 근데 조준을 했다는 것이 이것도 사실은 좀 다른 문제가 그거예요. 네. 조준을 안 하면 어떻게 쏘죠? 사실 뭐 군 군인? 생활을 한 네. 군인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자세이긴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건 조준했는 맞아요. 어떻게 조준했는가 문제예요. 군수사당국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조준했는가에 대한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가까이 있잖아요. 5m도 안 되는데 사실 뭐 그 조준이란 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맞겠지. 그냥 들어서 쏜 거죠. 그냥 네. 쏜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조준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0점 조준 조준해갖고 저격병처럼 했는데 그게 그 조준이 아니라 네. 총구를 지향했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제가 임병장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 자체를 군수사당국은 약간 모호하게 쓴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목적지가 생활관인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서의 지금 그 순찰일지 이야기도 있었고 목적지가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태 같은 경우에는 찾아다녔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제거하듯이 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쐈을 뿐 찾아가서 누군가를 쏘진 않고 자기도 몸을 돌려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콜럼바인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뭐 학교에서 뭐 누구를 주는 게 찾아다닙니다. 이름 부르고 찾아다닙니다. 네.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임병장. 그런 이유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임병장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타겟팅을 진짜 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누가 있으니까 쏘고 위협이 있으니까 딴 데로 나오고
소리 나니까 위협 사격하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둘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쏴 죽이고. 그럼 이건 정확히 누굴 죽인 거가 아니라 그냥 GOP 내에 나를 놀렸다는 전체의 사병이라고 하는 집단을 노린 거예요. 이게 사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고등학교 때 왕따 경험이 되게 심했다. 그리고 심지어 집에 와서 칼을 들고 가는 걸 아버지가 말렸고, 대학교도 심지어 대면이 힘들어서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통대를 입학을 했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군대를 간 것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 어떤 공무원으로 복무로 돌리는, 갔어야 네. 되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된 건 뭐예요? 관신사병이에요. 관신사병은 저기 GOP 투입 안 되죠. 실탄으로 어떻게 그냥 드르르 갈겨버리면 어떻게? 근데 인원이 부족해. 그러니까 억지로 A에서 B로 그냥 했어.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병장 애가 개인적으로 문제 있는 건 맞아. 근데 이런 애를 총을 쥐어준 건 분명히 시스템 문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사실은 이 임병장 사건에서 또 감춰진 면 중에 하나죠. 네. 당시에 또 이제 이 부대가 2달 전 6월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4월에 안에 장비 분실하고 뭐 하고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들켜가지고 소초장이 잘립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날 보면 뻔합니다. 늘 항상 자고 있고 탄약고 뭐 이런 거 관리 안 하고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 여기는 내가 알고 있었죠. 네, 네. 총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박스에서 내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총기 이거를 함부로 할 엄두가 안 나는 상황에서의 어떤 의도라, 이거 널널하구나, 내가 이렇게 빼면 되겠구나, 다를 것 같아요. 군수사 기관에서도 그걸 본 거죠. 교통통제소에 얘들만 제압하면은 지금 비상이 떨어져 갖고 자기를 제압하러 오는 누군가가 총기를 지급받아야 되는데, 총기 열쇠 가지고 있는 놈이 저 퍼자는 놈 저놈이다. 강중이란 저놈이다. 근데 그럼 대체자는 누가 있었는 대체를 지금 안 된다. 거기 있는 하사 웬만 죽이면 된다라고 임병장이 임병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군수사 기관의 주장은 그거예요. 사실 이건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 지금 여기 강중이란 놈은 뭐예요? 지가 관리도 안 했고 도망가 버렸네?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지가 지휘해서 저 빨리 제압해 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부하들 다 열어 죽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자, 임병장의 범행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분간의 사륙을 끝낸 임병장은 무장한 채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그의 품엔 K2 소총과 실탄 60여 발 등이 있었습니다. CCTV에는 소초원들을 향해 서서 쏴 자세를 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8시 17분 5초에 임병장이 소초를 나가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군 헌병은 임병장을 추적했습니다. 탈영 후 19시간이 경과한 22일 15시경 소대장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뉴스에는 탈영병이 쏜 총에 소대장이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회수한 탄피는 같은 수색팀의 총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대장과 수색팀 대원이 서로를 임병장인 줄 알고 쏜 것입니다. 더욱이 부상도 가슴이 아니라 팔이었습니다. 20일 15시경 육군 제8군단장은 임병장이 투항을 거부하면 사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2명을 사상시킨 범인이 실탄 60여 발을 들고 민가를 돌아다니는 동안 수색대는 6번 임병장을 마주치고 모두 그냥 지나쳤습니다. 임병장이 자신이 연대 초병이라고 하면서 먼저 무슨 훈련 중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경례를 붙이고 간부 지시로 피아식별띠를 가지러 간다고도 했고요. 이에 6번 모두 그냥 지나쳐 보냈습니다. 그렇게 도주한 임병장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6월 23일 오전 11시 25분 부대에서 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콘도 인근에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임병장의 부친과 형이 현장에 도착해 투항을 권했지만 임병장은 자신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어차피 사형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임병장은 종이와 펜을 요구했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고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그들은 헤아리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왼쪽 가슴 부근에 소총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응급처치와 수술로 목숨을 건진 임도민 병장. 그는 회복 후 기록을 통해 사망자들을 확인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한 5명 중 4명은
날 힘들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관으로 가기 위해선 그들을 제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명에게 모두 다 죄스럽지만 특히 한 명은 날 더 배려해주고 잘해준 사람입니다. 임병장은 눈물을 흘리며 전입해올 때 자신을 챙겨준 후임을 사살한 것이 미안하다고 진술하는 한편 특별히 한 명은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중심에 있었어요. 이중사가 주동자예요.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생활관에서 볼 때마다 폭행하고 돌멩이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제 총을 잡고 자기를 끌고 가게 하면서 말 달려라 이랴 이러고 제가 힘이 약하니까 슬라임 할배라고 부르면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사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 별명으로 불렀다. 입에 착착 감겨서 불렀을 뿐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 폭행이 아니라 스킨십 수준의 터치였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중사에 대해 군 수사당국은 결국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이중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임병장이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았고 임병장이 지휘관에게 항변하지 않았으므로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부가 나서서 임병장을 괴롭히자 임병장의 후임병들도 임병장을 무시했고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는 임병장과 병사들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병장이 초소에서 함께 근무를 썼던 후임병과 안경이 부러지고 코피가 날 정도로 심한 몸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근무 편성을 바꿔달라고 이중사에게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둘이 초소 들어가서 총을 쏘든지 니들끼리 총으로 해결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총으로 해결하라는 이 말이 시간을 돌고 돌아 현실이 되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임병장은 투항을 하지 않고 결국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잡혔습니다. 사상자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했다고요. 누가 지금 다쳤고 사망했고. 근데 리스트를 보더니 그들을 노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심지어 한 명은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미안하다면서 약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만약에 자기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면 누구 확인을 하고 사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임병장 얘가 처음에 총을 쏘고 공격한 부분은 초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부대 생활관 통제하는 행위 과정에서 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게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된 거죠. 너는 너를 괴롭힌 사람을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며. 근데 네가 정작 죽인 거는 너와 괴롭힌 게 전혀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한테 잘해준 애들인데 네 말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이런 그 심리 구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편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대 전체에 대한 분노가 생겼고 거기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고 시간이 좀 있었다고 하면 이 임병장은 그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쫓아가서 사살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임병장이 한 얘기는 여기까지는 맞고 중요한 건 이 이중사에 대한 문제예요. 네, 이 사람이 딱 지목을 했어요. 딱 한 명을. 그렇죠. 예. 네. 근데 지목한 게 실제로 그게 맞는 얘기가 왜냐면 이중사는 실제로 이런 할배란 얘기도 했고 앞에서 다른 후임들 앞에서 얘를 괴롭히지 좋다고 하는 일종의 허가장을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중사는 자기는 그냥 친근감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군수사당국에서 이중사를 그래도 좀 처벌을 했다고 하면 이 사건이 부실하다고 뒷사람들이 뒤에도 많은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이중사에 대한 불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큰 문제예요. 임병장 사건과는 별개로 이거는 사실은 좀 그리고 더더군다나 큰 문제가 임병장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임병장이 이중사 얘가 야 총으로 해결해. 그거에 각성돼서 사실 이건 좀 너무 과하지만은 실제로 한 말입니다. 총으로 해결해. 네. 둘이 가서. 그렇죠. 근데 적어도 하사관이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임도빈 병장이. 이 행동이 대법원에서 두 가지 양측의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쪽은 이제 이게 뭐 자기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죄를 높이는 쪽으로 인식을 했고, 반대쪽은 인정이죠. 자백이죠, 자백. 네. 한쪽은 내가 죄책감을 느껴서 하는 표현이지 그걸 어떻게 그 형을 높이는 근거로 쓰냐, 이렇게 양쪽의 대법관들이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정확한 이건 대법관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심리 전문가한테 이것을 맡겼어야 돼요. 네. 이 자살은 행위가 말 그대로 죄를 인정하는 거냐, 아니면은 결국은 반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반성의 의미냐. 근데 난 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판결문에도 대법관들이 사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죠. 왜냐하면 정확히 임병장의 심리 상태라 이런 부분을 판단했으면 좋았을 거를 사실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투항 요구 상황에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유서 같은 내용을요. 여기 내용은 뭐 앞서서 돌 개구리 이야기도 있고, 개나 곤충 벌레를 죄의식 없이 죽이는 것처럼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내용이 내가 쏜 사람 누구 미안하다, 이 내용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크진 않습니다. 앞에 있어요. 정말 미안하다 뭐 이런. 근데 결국은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끼쳤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렇죠. 끝나요. 그렇게 되는 이게 거죠.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이중사를 포함해서 그들이 자기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 그런데 물론 앞에 그런 게 나오죠. 자기가 사실은 자기를 괴롭히지도 않은 유가족들에게는 사과한다. 부하나 이런 네. 그건 분명히 임병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거고. 네. 여기서 나오는 건 임병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본인의 네. 그 주장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이게 본인의 주장이 그 부대 내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맥락상으로 찾아봤어야죠. 근데 대법관들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것도 사실 많이 갈려요. 네. 그렇다. 그렇지만은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네. 살해한 거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1심은 지금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2심하고 대법원 판결문을 다 봤는데요. 2심까지는 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됐고 대법원은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판결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2015년 2월 3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상관 살해, 살인, 살인미수, 군용품 절도, 군무 이탈죄 등으로 사형이 판결됩니다. 2015년 8월 17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9일 열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예외적이고도 신중하게 사형의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로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 판결문의 전체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소수 의견을 기록하는데 적혀져 있는 굉장히 좀 특이한 대법원 판결문인데요. 13페이지를 할애해서 소수 의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초래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병역 내에서의 병사들 생활에 대한 관리 소홀의 잘못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 돌려 사형 선고를 통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수 의견의 요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형은 극단적인 형벌이므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잔인함과 포악함이 피고인의 본성의 발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본인의 본성의 발현으로만 일어났다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병장이 분명히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 당했고 외모라든가 뭐 다양한 그것이 사실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돼갖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정신병적인 결손이 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장애가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군대에 들어와서 하필 또 그게 GOP라고 하는 최전방. 최전방 그리고 그 또 폐쇄적이고
사실 거기 속에서 실탄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안 좋은 것만 붙여 그래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임병장이 여럿을 살해한 거 그것도 총으로 그분에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고 보고 형량상으로는 사형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소수 의견이 많은 거는 분명히 임병장을 그 GOP에 안 넣을 수도 있었어. 네. 그죠? 그리고 군대를 아니라 다른 게 보낼 수도 있었어. 그리고 이중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엇인가 부대 내에서 시스템으로 얘를 배제할 수도 있었어.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의 책임. 정확히 말하면 국방부든 부대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 판사들의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 많은 소수의 의견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도 사실은 임병장 같은 요즘도 보세요. 군대 내 괴롭힘 문제 계속 나옵니다. 네. 전혀 시스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죠. 이 부분이. 이게 이 군 문화라는 게 워낙 또 군이 폐쇄적이고 상명하복 그리고 사실 여기서 괴롭힌다는 거는 도망갈 곳도 없다. 그러니까 학교 내 왕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인간을 정신을 말살하는 괴롭힘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군이기 때문에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희대의 그 시민분의 인터뷰 내용도 여전히 회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뭐 스탠퍼드 유명한 교도소 실험처럼 인간은 사실 어떤 상황만 되면 충분히 악해질 수 있는 돌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임병장에게 면죄부를 줄 이유는 없지만 이게 대법원의 소수 의견처럼 이게 오로지 임병장의 본성에서 일어난 이 연속 살인인지 방지할 수는 없었던 문제인지는 물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군 장병들은 젊음을 희생해서 진짜 말 그대로 고생을 하고 사실 나와서는 그렇게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고생에 비해서는. 그래서 많이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미래의 군은 청년들이 죽어나가지 않는 그런 조직이길 바라보면서요. 특히나 이 일로 사망한 고인들 여전히 PTSD를 안고 그리고 또 그 유족들도 있죠. 많은 분들께서 좀 여전히 부대원들과 그 네. 가족들한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절대로 임병장을 옹호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다.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